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17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98쪽에서 440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1절은 신체활동 지원을 공부를 했고요. 제2절은 일상생활 지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3절은 의사소통이고 4절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는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또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특성 이런 거가 필요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남한테 표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그만큼 중요한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나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이 의사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인성 난청이 있어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대상자들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내 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신뢰관계 형성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겠죠. 또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되거나 또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의 욕구를 알면 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해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진솔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신뢰관계나 또는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가 대단히 원활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를 협조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야만 되겠죠. 지금까지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의사소통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말로 하는 의사소통, 또 우리 몸짓이나 행동이나 또는 표정으로 하는 의사소통들이 있겠죠. 자, 보시면 언어적 의사소통은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이겠죠. 내가 저거를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말을 하면 얼마나 간편해요. 그런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용모, 자세, 또 말을 안 하는 침묵까지도요. 그리고 이러한 말투, 얼굴 표정, 손짓, 또 눈짓, 몸짓, 목소리의 크기, 아이들을 혼낼 때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과 부드럽게 작게 하는 것은 아이한테 전달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하면 화난 것처럼 들릴 수 있고 부드럽고 작게 하면 똑같은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 크기, 또 실룩거림, 으쓱거림, 또 웃음소리 크기, 눈물 이러한 것들이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효과적이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효과적이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 보니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더라.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가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니었어요. 비언어적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용모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눈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처음에 딱 그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이 커지잖아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사소통의 방법이 시각적인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성, 청각적 요소예요. 음성, 목소리가 부드러우냐, 목소리가 전달이 잘 되느냐, 아니면 목소리가 확고하냐, 확고하고 목소리가 정확하면 신뢰를 더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런 방식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청각적 요소다. 또 세 번째는 언어적 요소예요. 말의 내용이 세 번째에 들어가요. 우리는 흔히 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말의 내용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로서는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시각적인 비언어적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법칙화된 거죠. 밝혀져서. 자, 다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포라는 건 뭐예요? 서로 마음의 유대라는 뜻이죠. 마음의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상태. 이래서 뭐 감정이입, 정서이입 이런 것들이 되면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듯이 이러한 감정이입, 뭐 정서이입,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의 이입 이런 것들 전에 우리는 이러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그런 이입 단계가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경청이에요. 경청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근데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 말을 막 끊고 그렇죠? 결국 수용하려고 하지 않죠. 딱 벽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사실은 경청을 잘해야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청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회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내가 먼저 어떤 주장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효과적인 경청의 방법이다. 또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고개도 끄덕여주고 아 그러냐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또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들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얘기하는 중간에.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내가 어떤 대답을 하거나 이런 거 외에도 내가 표정을 어떻게 하며 또 몸짓을 어떻게 하는 거에도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끊임없이 다른 것과 비교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그러한 태도 중에 하나죠. 또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도 하기 전에 중간 끊고 대답을 해버리는 또는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슬쩍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경청을 방해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공감. 다음에 이제 공감이에요. 경청을 잘했으면 공감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까지 해준다면 그것이 아주 굉장한 공감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효과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걸 수용을 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한다, 종교적인 이슈 이런 거 갖고 논쟁하지 말라 그러죠. 서로가 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논쟁을 먼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수용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고 어느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는 건 굉장히 나쁜 방법이죠.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편안하고 이완된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말하기의 방해 요소는요.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수용할 수가 없겠죠. 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설명하면 상대방은 말하는 사람과 공감할 수가 없겠죠. 또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과 라포 형성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말하기에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공감적 반응 사례를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이제 사례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적 반응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제가 할머니의 개인위생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수용을 잘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라포가 형성되면서 서로의 그런 신뢰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할머니가 잘 못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 거기에서는 서로가 소통이 끊어져 버리겠죠. 자, 다음에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벌써 들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다음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하고 위로를 해주는 이런 공감의 반응 사례가 우리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사례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효과적인 말하기에서 나 전달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나 전달법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방법이 우리가 개발이 됐고 또 활용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어떤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비난, 비평, 평가의 의미를 전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표현 방법에서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비판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나 전달법은 그렇지 않아서 같은 어떠한 뭐 비판, 공격의 표현이지만 나 전달법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주의점은 나 전달법에서는 너 전달법과 달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너 전달법과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너무 열중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도 말아야 된다. 또 감정을 어떤 감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수용적 태도, 경청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 전달법의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을 해야 돼요. 너를 주어로 말을 하는 것은 너 전달법이죠. 또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비난 없이 팩트로 그대로 말을 하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나 전달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바를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달한 말을 건넨 후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수용의 태도를 취하라 그랬죠?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보면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튿날 친구를 만났을 때 나 전달법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12시에 너를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너는 약속도 없이 나오지 않았어. 이거는 비난 없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죠. 비난 없이 그대로 말을 한다. 다음에 그런데 나는 네가 어제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 그래, 네가 나오지 않은 행동 때문에 나는 걱정을 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굉장히 초조한 마음도 들었어. 이렇게 솔직한 그러한 내가 느낀 바를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부터는 늦으면 반드시 연락을 하거나 또 연락을 못할 경우에는 문자라도 줘. 이렇게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너 전달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너는 어쩜 그러니? 내가 얼마나 어제 걱정했는 줄 알아? 내가 어제 얼마나 너 기다리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썼는 줄 알아? 그 시간 아까워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너 전달법이 돼서 상당히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너무 본인이 폭발적으로 하다 보면 상대방 그걸 받아들일 어떤 태도를 취하지도 않을 테고요. 그래서 나 전달법은 그러한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침묵이에요. 항시 우리가 이제 옛날 속담에도 있죠. 뭐죠? 침묵은 금이다. 그 정도로 침묵이 전달하는 의사소통이 깊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긍정적이고 미소를 머금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답변을 주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거를 들어주고 또 긍정적인 미소로
그거를 공감해 주면서 침묵으로 잘 들어주면 그것이 치료적 도구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침묵은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돼요. 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은 들어주기만 해도 치료 효과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주면 침묵으로 들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저분이 수용하는 게 나를 이해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속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이제 어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상담자 입장에서도 뭐예요? 저 사람이 이런 상태에 취해 있구나. 상대방의 정보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어떠한 특성도 알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되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수용이죠, 수용.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수용이죠.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달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으로 인해서 대상자는 긴장이 풀리고요. 안도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더 증진되게 되죠. 요양보호사는 그 대상자에게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감정, 태도 수용하면서 지지만 해주면 돼요. 그게 오히려 어떤 답이나 충고를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말벗하기를 한번 보시면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해야 되겠죠. 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떤 그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준다든가, 또 지금 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옳지 않겠죠. 또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좀 더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말벗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특성을 이해하면서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또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질병, 생활력 등을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대상자는 말을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겠지만, 어떤 대상자는 그냥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말벗하기에서 그러한 이제 특성, 또 뭐 대상자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너무 조용조용 속삭이듯이 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대상자를 잘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나 질병이나 생활력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삶 자체를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차이가 있다,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자와 너무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면 오히려 이제 그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뭘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잔존 기능을 차츰차츰 더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거나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이니까 아시겠고요.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이제 말벗하기 그럼 사례를 볼까요? 김땡땡 할아버지는 열이 나는데도요,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계세요. 이 대상자가 김땡땡 할아버지는요, 손자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를 먼먼마트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일단 공감을 해 주는 거죠, 감정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안색을 살피면서 열이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서로 이해가 되면 의사소통이 잘 되면 다른 날로 나를 잡아도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뭐 일상생활 업무를 대행해 준다든가 업무 대행을 해 준다든가 하는 걸로 전환을 시켜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여기에서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이게 딱 나오면서 이러한 것은 어떠한 단계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감정 공감이죠. 다음에 안색을 살피면서 열이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감정 공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고르라고 나오면 이거를 잘 고르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과 관심의 그러한 방법이냐, 표현 방법이냐, 감정과 공감의 표현 방법이냐. 자, 예시 두 번째 보시면 박땡땡 할머니는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투덜투덜 하신다.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을 잘 못 자. 요양보호사가 많이 무서우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손을 잡아주며 느낌을 표현한다. 뭐예요? 누가 봐도 공감이죠. 그 다음에 영감님 기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공감이죠. 자, 그리고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셨거든.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공감이죠.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세요. 이건 적극적 청취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할머니의 대상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보이고 다른 정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적극적 청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잠을 못 주무셔서 몸이 무거우시지요. 제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잠을 못 주무셔서 무거운 몸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상 완화 보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먼저 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그게 증상 완화 보조겠죠. 다음에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는 거를 얘기해 줬죠? 그 뭐예요? 정보 제공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거죠. 이러한 이제 그 대상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을 하느냐가 잘 나와요. 그런데 적극적 청취, 감정 공감, 증상 완화 보조, 정보 제공. 이게 이제 증상 완화 보조와 정보 제공, 적극적 청취에서 좀 많이 틀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유형별의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요, 대상자와 의사소통 부분에서 너무 작게 말하거나 크게 말하지 않는다. 또 본인을 소개할 때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하는 게 원칙이겠고요.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게 원칙이에요. 김영자 씨, 저는 요양보호사 이숙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본인한테 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대상자도 이름으로 호칭하는 게 원칙인데 대상자가 허락을 하신다면 어르신 등으로 호칭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어요. 다음에 이제 가족과의 의사소통. 대상자의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아야지만 대상자의 욕구에 의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3시간 동안
외출 동행을 해주고 또 말버타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일상생활 지원도 해달라. 취사와 세탁과 그리고 청소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3시간 안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의견이 상충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고 먼저 이제 가족하고 서로 협의를 해봐서 계속 가족이 본인의 의견을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요청한 것과는 많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조정을 부탁을 해야 되겠죠. 자,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좀 완화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전문직이나 시설장과 의사소통할 때도 타 전문직이나 시설장의 업무를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겠고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전문직 또 시설장과 의사소통을 좀 원활히 해주는 게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언제 보고한다고요?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즉시 보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납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이상 상태가 있을 때는. 자, 다음에 노인성 난청이 있는 그러한 질환이 있을 때 의사소통은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또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심을 하지 않고 서로 라포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본인이 이렇게 이제 잘 안 들리는 걸 보완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에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입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을 지원을 하라는 거죠.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출력은 낮게, 이것도 잘 나와요. 출력은 낮게, 입력은 크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또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준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이런 건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는 정면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또 안 들릴 수가 있겠죠. 이 방향 감각이 조금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주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해서 원칙을 정해주면 좋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날 때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자,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해야 돼요. 이건 오히려 노인성 난청은 신체 접촉을 하면서 말을 걸으라고 했지만 이거는 말하기 전에 신체 접촉을 하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건네어 알게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해야 되겠죠.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의류 등은 촉각, 만져보라고 해서 이해시킨다. 보행 시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자, 언어장애요. 언어장애는 말을 잘 못하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해줘야 돼요. 천천히. 청각장애가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어도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천천히 말한다. 그래서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한다.
면담 시에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언어장애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빨리 말하는 것도 안 되고 다음 질문을 또 성급하게 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리고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그 다음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이것도 잘 나오죠. 예시로.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1번과 2번 그리고 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이 잘 나옵니다. 다음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예요.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천천히가 키포인트죠. 자, 그리고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하지 않는다. 앞에 우리가 언어장애에서도 나왔는데 판단력, 이해력 장애에서도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 보시면 이거 하고요. 또 이거, 요거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주의가 산만하죠.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면서 충동성, 학습 장애를 보이는 그러한 정신적 증후군을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그러죠. 이때는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한다. 요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한다. 구체적이면서도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주의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익숙한 사물 단계적.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익숙한 사물에 대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 환경적 자극을 줄이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압력 장애. 진압력은 뭐라고 그랬죠? 뭐를 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주면 이름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죠.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진압력이에요. 그죠? 이름 이런 게 나오면 진압력이에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를 준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은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이름표, 시간, 장소, 사람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진압력 장애예요. 왜? 진압력이 시간, 장소,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가 활동 유형에는 자기계발, 가족중심, 종교참여, 그리고 사기오락, 운동활동, 소일활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족중심, 이거는 이제 잘 알겠죠? 가족이 들어간 거, 가족소풍,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의 외식 나들이 이런 것들, 특히 기억 안 해도 아실 거라 맞아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교회, 사찰, 성당, 또 사교오락도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거 당연히 아시리라 보고요. 운동활동도 체조, 가벼운 산책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계발하고 소일활동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 읽기, 독서 교실이 자기계발이라는 거예요.
수일 활동이 아니에요. 책 읽기와 독서 교실은 자기 개발이다. 그 외에 뭐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악기 연주, 백일장, 뭐 창작 활동 이런 거 다 자기 개발인 건 상식적으로 아실 때고요. 그 다음에 소일 활동 중에서 중요한 거 야채 텃밭 가꾸기는 소일 활동 중에 들어가고요. 또한 신문 보기도 소일 활동이에요. 텔레비전 시청처럼 신문 보기 소일 활동, 또 종이 접기나 퍼즐놀이도 소일 활동 중에 들어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여가 활동의 유형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은 요양보호 기록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도 잘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의 요양보호 기록이 있다고 쳐요. 내가 처음에 대상자를 만났어요. 이 요양보호사가.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대상자가 식사를 잘 안 하셔서 한 뭐 3분의 1 밥 공기의 3분의 1만 드셨고 채소를 안 드시고 고기만 드셨다. 이러한 이제 기록이 첫 번째 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요양보호사가 뭐 컬러푸드를 채소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놀이처럼 이 대상자에게 같이 먹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이제 반 공기 3분의 1 공기 드셨으니까 두 번째는 반 공기까지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간식을 본인이 좋아하는 걸 주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반 공기에 골고루 드시고 그 다음에 한 공기에 골고루 드시고 이런 이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질 높은 서비스를 그러한 기록에 의해서 내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이거를 다음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입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첫날은 그랬는데 두 번째 날에 반 공기를 드시게 하고 또 세 번째 날에는 좀 더 강화시켜서 한 공기를 드실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강요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 활동을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뭐 그러다가 한 5일 정도 방심을 하고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안 했더니 또 골고루 드시지 않았다. 이러한 그래서 다음에는 보완 조치를 이렇게 취했다. 이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관리자나 전문가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 이분은 이제 편식을 한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 관리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가족에게 그동안 뭐 편식은 왜 했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채소를 잘 안 드시게 됐는 건지, 그리고 또 당뇨병은 어떻게 발병이 했는지,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이러한 정보를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더니 컬러푸드를 통해서 게임처럼 드시게 했더니 잘 드시더라. 이렇게 정보를 가족에게 주면 요양보호사 없을 때도 가족이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에 이렇게 되면 표준화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책임성도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인해서 기록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봐져요. 자,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를 보시면 일단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가 있어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뭐 책에 나오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핵심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또 잘 나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 기. 자, 다음에 이제 상태 기록지는 배설을 얼마를 했는지, 목욕은 했는지, 목욕 중에 뭐 욕창에 징후가 있었는지, 또 피부는 건조한지, 괜찮은지, 식사 섭취는 어느 정도 했는지, 체위 변경을 몇 번 해줬는지, 외출을 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기록하는 그런 체크표에 의해서 상태를 기록하는 상태 기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났을 때 관리 책임자 또는 경우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작성을 하는 건데,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확실하게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2시에 잠깐 뭐 간식을 챙기러 간 사이에 침대에서 떨어졌다. 물론 이제 그 침대에 그 뭐죠? 난간을 해 놨지만,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떨어지셨다. 움직이시다가. 그러한 내용, 또 그래서 그 이불을 덮어주고 이제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서 119를 불렀다. 뭐 이런 경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왔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할 때 또는 휴직할 때 업무 그만둘 때 이럴 때 작성을 해서 인수를 해주고 가야 인계받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이제 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수인계서는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등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요양보호 기록을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다.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요.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뭐 이렇게 육하 원칙을 따져서 기록을 하라는 거죠. 빠뜨리지 않고. 다음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양보호사의 활동, 또 효과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인데 당뇨 환자가 당뇨 관리가 잘 안 됐는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됐는데 그거는 식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식사 관리를 좀 골고루 야채, 채소 위주로 드시게 하고 단백질 보충도 식물성과 동물성을 적절히 활용해서 해주고 또 운동 관리도 해주니까 혈당 관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입증할 수 있도록 효과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내 기록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라. 또 공식화된 용어 사용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라. 공식화된 용어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일상생활 지원에서 취사를 했는데 뭐 밥을 지었다. 물론 그래도 알아듣긴 하지만 공식적인 용어가 취사니까 취사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기록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 자료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기록 정정 시에는 지우거나 덧칠을 하면 안 돼요.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써서 정정을 한 후에 서명을 해줘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러한 내용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밑줄 친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은요. 먼저 개인정보 보호.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서 관리 책임자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비밀 유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당뇨 환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혈액 검사하는 데서 나타났는데 에이즈 환자였다. 뭐 이런 비밀은 유지를 시켜줘요. 대상자가 원하지 않고 또 그 대상자가 그걸 비밀로 했으면 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존중,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식성이라든가 또는 행동의 그러한 특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지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조차도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서 가족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대상자가 10년 전에 이혼을 하였음 이런 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각종 기록지 양식 내용은요. 방문 요양일 경우에는 일정 관리란 또 서비스 제공란에 날짜, 급여 제공 시간을 기록하고요. 변화 상태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배변 변화란에는 실수 횟수를 기록해요. 이거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제 그 방문 요양에 대한 기록지 양식이 있으니까 한번 책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시에는 인지활동 지원란에 급여 제공 시간을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인지활동 지원은 이제 60분 이상 하는 거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방문 목욕, 차량 이용인 경우 차량 내 또는 가정 내 목욕에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를 하고요. 차량 이용인 경우에는 이제 차량 번호 기록해줘야 되겠죠. 상태 확인란은 목욕 전후 해당 사항 확인한 경우 체크 표시, 뭐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하다거나. 다음에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는 이동 서비스 제공한 경우에는 체크 표시하고요. 차량 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요 시간을 목욕은 분 단위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식사는 종류 및 섭취량 해당 번호에 체크 표시하고요.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보시면서 양식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타 전문직과의 협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사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만큼 중요한 어떠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업무 보고 방법에서의 원칙을 보시면 객관적인 사실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요.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를 해줘야 되고 의외로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다음에 시기는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또 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때,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대상자가 혈당이 갑자기 올랐다. 잘 유지되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올랐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또 내가 서비스를 더 추가를 하거나 이제 변경 뭐 예를 들어서 식사 관리만 가지고 이 당뇨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운동 관리도 해줬다. 이거는 추가를 했으면 그런 것이 필요할 때 보고를 하고 조절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대상자가 당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혈압이 높은 것 같다.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랬을 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이 운동을 안 했는데 내가 앞에서 운동하면서 춤을 추면서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잘하더라. 이런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또는 업무를 내가 잘못 실수를 했을 때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꼭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외로 잘 나와요. 자,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 형식은 구두 보고가 있고 서면 보고가 있고 전산망 보고가 있어요. 구두 보고는 말로 하는 거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을 하고요. 결론부터 보고를 해요. 그리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상황이 급하니까 침대에서 떨어져서 지금 골절이 의심돼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요. 신속 보고가 장점이면서 정확한 기록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로 보완을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서면 보고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또 숫자나 지표가 필요할 때는 구두로 하기가 어렵겠죠. 정확히 보고하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서면 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신속하게는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 전산망 보고는 우리 흔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빨리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요. 뭐 메일로 하거나 톡으로 하거나 기록도 남고 또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회의가 있는데 사례 회의라는 게 있고요. 원래 회의라는 게 있어요. 원래 회의는 간담회라고도 하는데요. 사례 회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예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해요. 사례 회의라는 건 뭐예요? 본인들이 대상자와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대상자에 대한 정보 교환, 또 요양보호의 지원 목표를 공유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겠죠. 뭐냐면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가 그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그냥 어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영을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수영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영을 하시게 했는데 이 타당성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사례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을 하고요.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뭐 어떤 그 물리치료사가 가서 물리치료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체중 부하 운동으로 서서히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한다든가. 다음에 이제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공유가 필요할 때 하는 것들인데 새로운 정보, 업무 준수사항 전달 이런 것들이 목적일 수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대상자 건강 등 또는 뭐 지금 제도가 바뀐 거 이런 것들 또 관리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 운영 또 인사 복리 후송에 대해서 의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게 원래 회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사례회의는 철저하게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가 중심이 된 그러한 회의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회의는 이런 경영이나 또는 뭐 복지나 이러한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대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경영의 개선 또 이제 복지 개선 또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들이 원래 회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요양보호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